북한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그 정무 참사를 비롯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 의원님도 뭐 고위급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젊은 나이였으니까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거기서 북한을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다 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셔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신 건데 최근에는 고위급까지 이런 탈북이 이어지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종합과학 국방종합대학 국방종합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면서요. 그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학교죠. 근데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원탑이고 북한이 이제 무기 분야가 이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죠. 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북한에서 굴뚝에 연기 나고 전기가 들어오는 그 공장들은 전부 방위 산업.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북한 내에서는 그런 학교였었고 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북한이 좀 굉장히 지금 뭔가 큰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엘리트 인사들의 어떤 연쇄적인 탈북을 포함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저열한 오물풍선 도발, 지금 뭐 10회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DMZ 내에다가 방어구역을 설치하고 지뢰도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저 남북 출입 3호소 근처 그 도로도 이제 막아가지고 거기다 지뢰를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뭐랄까 이상한 법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법 3개요? 저는 이걸 한류 차단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호 보전법, 그리고 청년교양 보장법 이런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류 콘텐츠를 막겠다고 하는 법이거든요. 셋 다요? 네. 그래서 이 법의 기준에서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 뭐 기본적으로 노동교화용 10년, 사형에까지 처합니다. 실제로 이 법으로 얼마 전에 그 10대 청소년을 30명을 집단 처형했습니다. 그 보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팠죠. 그래서 이걸로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이제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제1의 적대국이다라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저거 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문보를 찍었던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김일성 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조국 통일유운을 이제 폐기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뭔가 흔들리고 있고 비정상이다라는 다양한 시그널들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아주 뭔가 비정상적인 시그널이다. 그리고 아까 그 한류 차단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중형까지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한류가 자꾸 들어간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렇죠. 흔들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봉쇄하려고 정말 난리가 난 거구나. 이렇게 여겨지기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류를 차단하겠다고 법을 3개나 만든 겁니다. 3개나. 그래서 제가 이걸 한류 차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일규 참사는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만나뵙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리일규 참사문에도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리일규 참사가 최근에 B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2,500만 인민을 다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평가를 했던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그 정도로 잔인한 인물로 보십니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적으로요? 리일규 참사관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도 저는 기존부터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장마로 이제 북한에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강도하고 평안도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거의 뭐 집들이 지붕만 보일 만큼 온 도시가 물에 잠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사상자가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추측을 했죠. 그렇죠. 저는 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예. 제가 실제 북한에 살 때도 항상 매년 장마 때마다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예. 북한에는 치수가 잘 안 됩니다. 치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매년 발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우리 정부가 수해복구 지원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안 받겠다고 하죠. 안 받겠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류 확산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는데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류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10대 청소년을 집단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김정은이 잔인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 주민을 그 체제 존속을 위한 수단 내지는 인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체제 유지를, 체제란 게 결국 그 김정은 왕조 체제죠. 자기 왕국이죠. 자기 왕국, 네. 자기의 그 왕가를 위한 네. 이 수단이자 인질이다. 네. 2,500만 인민이 다 인질로. 네. 인간으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김정은이가 그 어디 있죠, 평양에 뭐 자라 공장 자라를 키우는 양식장을 찾아간 적이 거북이 있어요. 비슷한 자라. 예. 근데 그 자라를 양식장을 찾아갔을 때 그 운이 안 좋게도 예. 오기 전에 그 자라 그 양식장에 전기가 정전이 됐었다고 합니다. 북한 전기 사족이 또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예. 자라가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정은이가 딱 들어왔을 때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막 그 지적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예. 그 자라 공장 지배인들한테 화를 낸 거죠. 예. 근데 그 지배인이 그 군 소속 기관이었어요. 예. 그 장교였습니다. 예. 지배인이. 김정은이 화를 내다가 이제 갔어요. 예. 화를 내고 가다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견장을 잡아서 떼고 이 새끼 죽여. 그래서 바로 처형했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네. 뭐 뉴스로 나왔던 얘기인가요? 그 이제 예. 뉴스로 나왔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전에 들은 정보통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김정은의 평소에 그 행적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자기 공허부를 고사기관총으로 고사포로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을. 예. 그리고 자기 이복형을 그 독가스로 독극물로 독살했죠. 그렇죠.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기의 그 왕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네. 훼손을 주는 일은 뭐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일 정도로 못 참을 뿐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목숨까지도 그냥 앗아갈 수 있다. 네.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왕이라고 하기도 아주 그 못된 폭군 같은 왕 밑에 저렇게 많은 우리 동족, 그 민족 같은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게 늘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 외교관들 저렇게 이제 고위급들 탈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제가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외교관들께서 탈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북한이 더 이상 외교관을 해외에 파견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모두가 탈북할 테니까요. 이게 하긴 공관이 계속 줄고 있다 그래요. 물론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북한 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이제 북한 엘리트들에게 비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것 하나만으로는 탈북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리일규 참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북한 내에서 엘리트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의 엘리트로서의 어떤 더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리일규 참사관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넥타이맨 꽃제비다. 넥타이맨 꽃제비다. 그런 표현도 하셨군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북한 엘리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북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탈북하신 북한의 외교관들 엘리트들께서 그런 얘기를 만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증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관들과 외교관 수를 줄이긴 할 텐데 그래서 보통 외교관들을 내보낼 때 가족 중에 일부를 소위 인질처럼 그러니까 북한 국내에 잡아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탈북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정말 가슴은 찢어지더라도 그래도 다른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모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그렇죠. 올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북한이 앞으로 외교관을 극단적으로 앞으로는 외교관을 전 세계에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아 그럼 그게 그렇게 외교관이 줄어가는 거를 만약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막 발생하면 아 이게 북한 정권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으로 그렇죠. 가는 한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사인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아, 그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듣다 보면 다시 민주당을 지적하지 않을 네. 수가 없는 게 아까 모두에도 이제 그 사실은 박 의원님에 대한 그 최민희 위원장의 사실은 선을 넘은 막말 논란 네. 이것 때문에도 이제 뭐 의원께서도 결국 사과는 받으셨지만 네. 그게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탈북자들과 관련된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데 네. 사실은 그 전에도 태영호 의원도 뭐 탈북자로 유명한 네. 외교관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뭐 쓰레기라든지 부역자라든지 이런 네. 발언이 나왔다든지 또 탈북 네. 대학생 면전에서 변절자라고 하고 예전에 또 탈북자들한테 배신자라고 했던 전 의원도 네. 한데요. 맞습니다. 주로 사실은 지금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 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다 일관되게.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DNA에는 예. 아직도 그 탈북민들이 변절자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변절자라 그러면 네. 그 탈북자가 마음을 바꾸고 넘어오기 전에 그 세력과 김정은 체제를 그 세력과 마음이 공감이 됐어야 변절이란 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다. 논리적으로 김정은이라는 그 체제가 예. 정의로워야죠. 그래야 그러니까요. 뭔가 변절자라는 말이 통하지 이게 않겠습니까? 이어져 있어야 예. 거기서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을 변절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 최대 악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왜 변절자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뭐 물론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물론 그런 건 거라고 아니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예. 자, 일부 일부. 종북 성향의 어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예. 여전히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예.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 감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지난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째. 아, 그 재단화 출범 못했군요. 네, 그게 예. 이제 그 국회목 이사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목 이사들이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이제 막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 목숨 걸고 건너온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장면은 지금 네. 다 돌이켜봐도 네. 그분들 안대하고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안대 벗는 순간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 안 가겠다고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강제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고통일 겁니다. 그거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남북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고 싶었던 당시 정부의 이익에 따라서 거의 제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제물로 바친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네. 저 솔직히 북한에 계셨던 경험과 그 당시에 그 기억을 떠올리셨을 때 그렇게 간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까? 절대 그냥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생명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오려고 하거나 예. 내지는 또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총알도 아깝다고 하는 그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죽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죠. 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예, 예. 그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안 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 국경을 통제하는 그 강도를 높인 것도 있지만 예. 지금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밖으로 나가는 거 사람들 다 경계 똑바로 해서 못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강제 북송시키고. 근데 한국으로 바로 왔더니 또 한국에서도 강제 북송시키고 이러니까 누가 탈북합니까? 그렇겠네요. 네. 진짜.